요즘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저께 밤에 한 10시 넘어서 한 11시쯤이었죠. 11시쯤에 제가 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고 바로 결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약간 넘자마자 바로 집으로 배달이 된 거예요. 그 같은 물건을 뭐 재래시장이나 시중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훨씬 더 인터넷보다 가격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오게 되면 다음날 바로 갖다 주면서 밤에 주문했는데도 다음날 바로 갖다 주면서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고 물건을 받아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택배기사가 와서 내 물건을 수거해가고 돈은 바로 환불해주고 자 이런 완전히 고객들이 뭐 그 고객 만족 서비스를 떠나서 고객이 완전 졸도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까지 만들어졌어요. TV 채널을 틀다 봐도 한 채널 건너서 홈쇼핑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홈쇼핑들의 장점은 뭐냐면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물건의 질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인터넷 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은 9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인터넷으로 뭔가를 주문한다는 게 믿음이 잘 가지 않았었어요. 뭐 주문을 하면 벽돌이 온다든가 주문을 하면 뭐 사이즈 안 맞고 질이 엉망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요즘은 워낙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홈쇼핑에서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웬만큼 질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경쟁 때문에 재래시장을 가는 게 아니라 그나마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 가는 거지 뭐 눈으로 보이는 가격과 질만 따지게 되면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통합사무자동화 이 부분에서 이제 전자상거래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얘기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위치를 잘 파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첫 번째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컴퓨터, IT 쪽에 좀 더 나의 어떤 실력을 끌어올리고자 또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따고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4과목 중에서 사무자동화 시스템,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 일반, 그리고 마지막 정보통신 개론 이 4과목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인 사무자동화 시스템 중에서 첫 번째 단원 사무자동화 개념, 두 번째 사무자동화 기기, 세 번째 사무자동화 응용, 네 번째 통합 사무자동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번 시간을 끝으로 첫 번째 과목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끝낼 겁니다. 강의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무자동화라는 이 한 단원 한 단원이 사무자동화 학과가 있어요. 대학에. 그 학과에서 거의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을 줄여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핵심 요약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조차도 힘들고 지루하다 그러면 사실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재밌게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공부할 이 내용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과목 자체도 컴퓨터 공학과에서 거의 3학점짜리로 한 학기 이상 강의해야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거의 이번 시간 강의가 한 40분 정도 진행될 거라고 지금은 예상하고 있는데 그 40분 동안 모든 걸 다 정리해 드린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제가 뽑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 자, 이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DB라고 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자료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집의 노트북을 통해서 여러분 회사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 수많은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내 컴퓨터에 폴더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 오늘의 업무, 무슨 업무 폴더를 쫙 구분해서 그리고 저장하고 어느 한 회사에 10년을 근무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좁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인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뭐 다음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사이트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겠어요. 지식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또 지식인이 답변을 해주고 또 엄청나게 많은 어떤 뉴스 기사나 어떤 그 에세이나 이런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럼 그런 사이트에서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관할 거냐, 그랬을 경우에 소비자가 원하는 단어를 쳤을 때 그 단어를 바로 가져다 줄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데이터베이스의 심오한 기술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특징들이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정의가 어떤 건지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한 일관성 있는 데이터의 집합체.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가 딱 떨어져야만, 그죠? 떨어져야만 정말 좋은 시스템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입력을 했는데 쓸데없는 우리나라의 그 동음 이의어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워가지고 친구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싶은데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사과라고 쳤더니만 먹는 사과가 주르륵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정의는 어떤 개념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부분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날의 데이터베이스 생각하면 이 특징 자체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첫 번째, 중복의 최소화. 당연히 중복을 줄여야 되겠죠. 뒤에 있는 말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블라블라블라 하고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서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보면 이 뒤에 부분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문제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세요. 그죠? 자,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죠? 동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데이터의 보안성 유지돼야 된다. 이 보안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수업 시간 뒷부분에서 보안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관성이 항상 유지돼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무결성이 있어야 된다. 무결성 하니까 조금 어려운 말인데 데이터베이스는 무결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출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뭐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중복의 최소화, 독립성 유지, 동시적인 공유, 그리고 이어서 보안, 일관성, 표준화, 무결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다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나오는데, 이거 DBMS 별표 2개 하세요.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우리가 사용자가, 그러니까 유저라고 하죠. 유저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자가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의 매개체가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중간에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라는 큰 창고에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조절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DBM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의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정보를 최신의 데이터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BMS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역시 DBMS의 필수 기능 3가지, 별표 3개. 자, 이렇게 3가지로 나오는 거는 우리 사무자동화 필기시험에 자주 등장하죠. 아닌 것은 이렇게. 자, 정의, 조작, 제어 기능.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따 DS도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DS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 부분에서 정의어, 조작어, 제어에 대해서 나올 건데,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정의어, 조작어, 제어. 사무자동화에서는 영어로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정보 처리 기사의 데이터베이스 파트에서는 이렇게 영어로도 자주 출제되니까 영어 단어 하나 외운다 생각하시고 영어로도 좀 봐두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필수 기능은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3가지로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글자 따서 외우라고 말합니다. 정조제. 무슨 약 이름 같죠? 정조제 이렇게 외우세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자, 정의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정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첫 번째로 설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가 물리적인 어떤 구조를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조작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어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죠. 내용을 항상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제어 기능이다.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보다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필수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정조제 이렇게 세 가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나오는 이 스키마라는 거. 자, 이번 시간에 사실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무자동화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과목이 첫 번째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마지막 단원으로 그냥 40분짜리 한 강의로만 설명을 드리지만 정보처리기사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부분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한 과목으로서 과목당 한 10개의 강의 정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요약해서 짧게 설명드리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다 뭐 이해가 안 되면 외우더라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가 스키마라는 건데 이것도 용어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스키마라고 하면 구조라고 생각해요. 구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틀을 우리가 스키마라고 한다. 정의로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 레코드, 항목의 형식과 상호관계 전체를 정의한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항목, 뭐 파일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구조, 틀을 우리가 스키마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키마의 종류에는 또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이렇게 등등등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밑에 나오지만 스키마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으면 되겠고 뭐 쉽잖아요.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있고 그리고 개념적인 개념 스키마가 있다. 자,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그리고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는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이거는 물리적이라는 말. 그죠?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는 논리적이라는 말,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일반적으로 스키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는 요 사용자.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부 스키마가 뭐냐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외부 스키마가 뭐냐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 강의 자체가 10개의 강의로 거의 10시간 가까이 수업해야 될 분량을 줄여서 이거 지금 40분 만에 다 설명해야 되는데 내부 스키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관심 있는 분 없으시겠지만 정보처리 기사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다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자동화 필기에서는 뭐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가 스키마의 종류다. 스키마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거 맞출 수 있으면 되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내부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했을 때는 키워드로 물리적인 스키마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내부 스키마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어떤 구조 어쩌고저쩌고 하면 개념 스키마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간의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외부 스키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사무자동화 필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문제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 없으십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5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이거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건데 이것도 사실 이거예요. 정, 조, 제 이거.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있습니다. language. 그러니까 언어의 종류가 데이터 정의어, 조작어, 제어 세 가지인데 자 이것도 간혹 가다가 영어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영어 뭐야? DDL, DML, DCL. 영어 약자 보면 아시겠죠? 앞서 제가 영어 단어 하나 외우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약자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데이터의 정의어, 조작어, 제어, 정조제. 자, 정의어는 데이터의 어떤 구조, 형식 등을 정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언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라고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사무자동화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그 정의어의 명령어가 이제 create, alter, 뭐 drop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사무자동화 시험에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어는 실질적인 어떤 조작과 운영을 한 언어로서 요거 검색, 삽입, 삭제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검색을 뭐라 그래요? search, S-E-R-C-H, E-R-E-C-H, search. 갑자기 이렇게 이 판서에서 있으면 스펠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search. 삽입이 뭡니까? insert. 자, 스펠링 틀렸다고 저한테 딴지 걸지는 마세요. 개념만 이해하면 되니까. 자, 삭제가 뭡니까? 삭제, delete.
디리트, 서치, 인셔트, 딜리트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뭐 업데이트.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조작어에 속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험에는 뭐 정보 처리에는 무조건 나오지만 사무자동화에서는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제어에 속하는 것은 데이터 관리에 사용되는 언어로서 뭐 보안, 무결성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제어다. 이렇게. 자, 이번 페이지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종류 세 가지는 역시나 정조제, 정의어, 조작어, 제어에 속한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언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어서 다음에 6번째.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모델. 자,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공부하고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뭔데요? 지금 거의 한 10분 정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막 설명하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데이터베이스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마켓, 예를 들어서 A 마켓이 있다. 그러니까 A 마켓닷컴이 있다. 그러니까 A 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을 해본 적이 있죠. 그러면 물건 구입할 때 여러분은 사이트 막 뒤지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하나 구입을 하고 싶다. 파운데이션 하나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파운데이션 막 찾아요. 가격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내 얼굴에 맞는 색깔은 뭔지 막 비교를 해요. 그러면 그 상품을 그 A마켓에 올리는 업자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다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색깔, 가격, 그 상품의 이름, 그 상품의 어떤 사이즈,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주는데 그 모든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A마켓에 A라는 회사만 입력을 합니까? A마켓에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같은 경쟁체제의 모든 제품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나한테 딱 맞는 거를 찾아서 검색을 해내잖아요. 그리고 그걸 주문하잖아요. 그럼 주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A마켓에서 여러분이 주문한 데이터를 그대로 땡겨와서 얘를 어떻게 A라는 그 회사의 거를 주문했다면 A라는 회사에 전달을 해줘요. 그럼 A라는 회사에서 그걸 받아서 택배 회사에 연결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분 집까지 배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트래킹 넘버 조회해가지고 배송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쯤 어디에 오고 있는지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운영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나?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 모델에는 어떤 모델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관계형. 자,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테이블로 표현한다. 테이블이란 말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도표, 이게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이트에 어떤 주문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있을 거예요. 개인 정보, 여러분의 아이디, 성명, 그죠?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또 등등등.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회원가입하면 여러분 이름이 쫙, 아이디가 쫙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마켓에 회원가입한 인원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2천만 명이 가입을 했다. 2천만 명 가입하는 그런 사이트 많죠? 그죠? 네이버 메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이버 메인에 일면 나오죠. 일면에 기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 기사를 클릭해서 보는, 일면을 보는 하루에 동시 접속자가 2천만 명 가까이 된대요.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가 참 좋아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정말 저는 이렇게 홈쇼핑 같은 이런 거 보면 정말 쇼호스트는 물건을 팔면서 정말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끔 그렇게 쇼호스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 쇼호스트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광고를 제대로, 아무리 내가 물건을 좋은 걸 만들어도, 아무리 내가 좋은 강의를 만들어도 광고를 못하면, 그죠? 광고를 못하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떠나가는 실리콘밸리의 그 수많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도 수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거기에 도전해갖고 정말 멋진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멋진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에서도 상품 만들어 중에서 제 아는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 애견용 화장실? 그죠? 애견용 화장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딱 놔두면 거기서 애들이 알아서 변기에 딱 가서 이제 볼일 보고, 그러니까 하루만 훈련시키면 된다 하더라고요. 딱 볼일 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자동으로 해주니까 사람이 손댈 일이 없고, 우리 뭐 변기처럼 정말 멋진 상품을 개발해놓고도 문 닫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광고를 못해서. 그 물건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입소문의 소문에 의해서 저를 찾아주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디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A라는 마켓에 2천만 명이 있다고 봐요. 2천만 명이. 그러면 2천만 명의 이름 쫙 전화번호 쫙 그러면 아이디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그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가 중복해서 아이디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아이디를 입력을 해갖고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디는 누군가가 사용 중입니다. 안 됩니다. 다른 아이디 써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이디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결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제가 다 뭐 얘기하는 거야? 앞서 얘기했던 무결성, 뭐 중복의 최소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데이터베이스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면서 이게 뭐야? 중복의 최소성 이게 말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마켓에 들어갔을 때 아이디 입력할 때 아이디 똑같은 거 입력 못하니까 중복 만들면 안 되는구나. 데이터가 유일해야 되는구나. 이 데이터베이스가 결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동명이인이 존재했을 때 그 동명이인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테이블, 그래서 A마켓에서 이런 테이블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이거는 개인 정보에 대한 테이블이죠. 그러면 이 개인 정보 중에서 이 A라는 사람이 물건을 구입을 하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물건 구입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A라는 사람의 오늘 구입 물건, 어떤 물건, 뭐 물건의 종류, 화장품의 종류,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화장품을 잘 몰라서 뭐라고 예를 쓰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이거 구입해는 이 테이블이 어디로 또 그 상품 회사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상품이 전달이 되면 그 테이블을 보고 또 배송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배송이 만들어지면 배송에 관련된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그거를 배송회사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관계가 연결해주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다 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뭐예요? 다른 데이터베이스로의 변환이 쉽고, 그죠? 관계 설정이 용이하다는 거. 대신에 테이블 여러 개 만들어 놓으니까 옮겨 다니니까 수행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죠. 느리다고 해갖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느리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느리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종류가 테이블 있고요, 속성 있고, 차수, 튜플, 카디널리티, 관계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딱 정리해 드리면 돼요. 뭐냐면 이거 테이블이죠. 테이블입니다. 아이디, 전화번호, 이름,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막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이거. 됩니까?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자, 이게 테이블. 자, 그리고 속성. 자, 속성 어트리뷰트. 속성은 이 테이블의 이 세로로 된 칸이에요. 칸. 이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불러요. 속성. 그 다음에 튜플. 자, 튜플은 이 테이블에 여러 명이 입력됐겠죠. 한 명의 데이터. 그 다음 명의 데이터. 이거 뭐라고 해요? 행이라고 하죠. 행. 됩니까? 행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튜플이라고 불러요. 튜플. 됩니까? 자, 열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속성이라 하고 행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튜플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요 그림 하나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차수는 뭐냐? 차수는 릴레이션의 속성이나 열의 수, 다시 말해서 속성의 수를 우리가 차수라고 한다. 영어로 하면 디그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테이블의 속성이 몇 개예요? 이 테이블의 속성은 1개, 2개, 3개, 4개, 칸이 4개죠? 아, 속성의 수가 4개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차수가 이 테이블의 차수는 4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튜플은 방금 설명드렸죠? 그죠? 행으로 된 거. 그러면 카디널리티는 뭐냐? 튜플의 수다.
이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튜플이 몇 명이에요? 지금 2명. 밑에 한 명 더 있다, 예를 들어서. 3명이다. 그럼 이 튜플의 수를 우리는 이런 말을 뭐 한다? 카디널리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디널리티. 자, 정리됩니까? 카디널리티.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말 자체가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만 이 표 하나 딱 그려놓고요. 표 전체를 뭐라 한다? 테이블. 표의 한 칸 한 칸을 뭐라 한다? 속성. 표의 한 줄 한 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 한 줄 한 줄을 우리는 튜플이라고 부르고 칸의 속성의 수를 우리는 디그리, 차수라고 하고 튜플의 수를 우리는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표를 하나 딱 그려놓고 이 표에서 카디널리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카디널리티는 얼마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학생들이 틀린 학생들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아이디, 자, 성명, 전화번호, 전번. 자, 이렇게 해서 자, 표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아이디가 자, A라는 아이디를 가진 홍길동이 전화번호가 010이고요. B라는 아이디를 가진 김이 전화번호가 011이고요. C라는 아이가 최가 전화번호가 017이에요. 자, 이 표를 하나, 이 테이블을 하나 딱 만들어주고 여기서 카디널리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것부터 물어볼게. 디그리, 속성은 얼마입니까? 속성의 개수, 차수, 디그리, 속성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아, 이건 쉬워요. 하나.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3이에요. 맞아요? 튜플의 수는 얼마입니까? 다시 말해서 카디널리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4라고 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니까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제목열이잖아요. 그죠? 카디널리티 수는 그 데이터를 나타내는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카디널리티 수는 3이 되는데 학생들이 쌤이 행의 개수가 카디널리티야 이렇게 얘기들이 첫 번째 이 행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마지막 관계에 대한 의미는 두 개의 테이블에 속하는 원소들이 서로 연관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쌍으로 연결된 거. 다시 말해서 테이블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자, 테이블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 테이블이 뭐 A라는 속성, B라는 속성, C라는 속성의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이 뭔가가 서로 관련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 개인정보죠. 얘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테이블이야. 그러면 이 개인정보 중에서 A라는 친구가 뭔가를 주문을 했어. 그럼 얘는 주문이라는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은 서로 관련성이 있죠. 이 사람들이 뭔가를 주문하니까 이 테이블이 서로 연관돼야 돼요. 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모델에서는 이 관계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짧게 설명하려니까 저도 조금 이렇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정보 처리에서는 이거 갖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10시간 넘게 강의를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역시 데이터 모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데이터 모델에 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오늘 가장 많이 쓰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네트워크형 그리고 계층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만 기억하면 돼요. 네트워크형 구조에서는 키워드로 요거 그래프 구조라는 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 그래프 구조 형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네트워크형이에요. 그래프 구조. 요것만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뭐 장점 단점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나중에 나온 문제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트리 구조. 트리 구조. 트리 구조가 나오면 무조건 계층형이다. 트리가 나뭇가지 형태로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거니까 이게 계층형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저만 믿으세요. 무조건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수많은 지금으로부터 20년간의 문제를 다 분석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문제 풀 때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두 번째가 네트워크형, 세 번째가 계층형. 첫 번째 앞서 페이지에서 배웠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몇 가지 용어, 속성, 튜플, 차수, 그리고 카디널리티, 관계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자, 넘어와서 두 번째 네트워크형 모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문제 속에 키워드로 그래프 구조란 말이 나와 있으면 그거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트리 구조라는 말을 찾아주시면 돼요. 확실히 정리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일곱 번째, 유저, 사용자.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우리 같은 사용자가 있어야 되겠죠, 유저가. 단말기 사용자. 그죠? 그리고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유저라 그래서, 사용자잖아요, 사용자. 그러면 우리 일반 소비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도 하나의 유저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도 유저입니다. 유저에 속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있죠. DB.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이게 만약에 A마켓, 그죠? A마켓이라는 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유저는 누굽니까? A마켓 직원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겠죠. DBA라는. 또 A라는 회사에 프로그래머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접속하는 수많은 우리 같은 유저가 있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유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단말기 사용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를. 그리고 DBA나 프로그래머들은 이 A마켓의 핵심 직원들을 의미하는 거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유저, 사용자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럼 이 중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최종 관리자죠. A마켓,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딱 떠오르는 마켓 있죠. G마켓? B마켓? 그쵸? 딱 떠오르는 마켓 있죠. 그 마켓의 DBA라는 사람은요, 최소한 연봉이 10억이 넘어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왜 인터넷에 보면 어떤 마켓이나 뭐 옥션이나 어떤 마켓들에서 뭐 해킹 당해가지고 뭐 몇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고 얘가 작살나는 거죠. 그만큼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그렇게 소홀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시스템의 모든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룹, 해킹 한번 당하면 바로 잘리겠죠. 근데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해킹 한번 달려 잘리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서로 데리고 가요, 또.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대학생이고 미래에 엄청난 꿈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컴퓨터 쪽에 나는 뭔가를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데이터베이스 쪽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쪽에,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 있고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저는 정보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보안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미래에 훌륭한 직업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꿈이 있었겠죠? 그 꿈을 제가 이뤘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물론 미국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애들이 컴퓨터를 만들어갖고 그때는 막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미래에 컴퓨터가 생겨서 나는 컴퓨터 교사가 될 거야. 컴퓨터 전문가가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꾸지는 못했죠.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이 길로 빠져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꿈을, 젊은 학생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미래의 꿈을 꾼다 그러면 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내 미래에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기술의 컴퓨터에 뭔가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기에 총괄 책임자가 될 거다. 이런 꿈을 꾼다면, 답답해하지 말고 컴퓨터를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어서 이제 큰 단어 두 번째죠. 전자상거래입니다. 다들 잘 아시니까 개념은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렉트로닉 커머스에 대한 개념, 전자상거래. 어떤 재화나 용역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교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 다시 말해서 전자상거래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팔고 하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문서들을 주고받는 것도 일종의 전자상거래가 된다. 그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구매, 판매하는 어떤 행위가 이제 대표적인 거지만 문서를 주고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자, 전자상거래 특징, 구매자의 입장, 판매자의 입장 이거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단점 뭡니까? 단점, 안정성의 신뢰. 아직까지도 그렇긴 합니다. 벽돌이 온다든가 주문했는데 상품 엉망으로 온다든가 제가 한 번은 이 와이셔츠를 주문한다고 주문을 했더니만
저는 이제 체구가 좀 이제 카메라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체구가 좀 작아요. 이제 남자들 잘 아시겠지만 95 사이즈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95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100 사이즈가 온 거야. 아, 막 승질 나더라고. 근데 저는 흰색 와이셔츠를 주문했는데 색깔이 파란색이 온 거야. 이건 도대체 뭐야? 그죠? 사이즈가 잘못 온 거는 이해되고 색깔이 잘못 온 거 이해되지만 사이즈도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물론 뭐 장사가 잘 돼서 정신없으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의 신뢰성을 쌓아두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단점은 이제 안전성과 신뢰 부분이고 또 지급과 결제 분야의 보안과 인증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물건 주문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뭐 ISP 들어가고 뭐 인증을 해야 되고 뭐 해도 되게 복잡하고 또 어떤 거는 카드로 뭐 되게 복잡하고 앞으로 그 마이너러티 리포트라는 영화처럼 홍채 인식이 이제 보편화가 될 거예요. 그죠? 뭐 보편화가 되면 뭐 홍채 같은 경우는 지문보다 더 구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더 크다니까. 그래서 마이너러티 리포트 얘기하면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 홍채 인식 시스템에 한 번만 딱 쳐다보면은 내 홍채를 인식해가지고 내 계좌에서 지하철 요금이 빠져나가고, 그죠? 뭐 스마트폰에서도 홍채 인식을 해서 그 스마트폰을 여는 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결제 시스템도 홍채 인식을 하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 많은 그 액티브엑스 깔아가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공인인증서 결제하고 공인인증서 할 때 정말 짜증나는 게 또 패스워드가 점점점 보안이 강화되니까 옛날에는 뭐 숫자 4자리 패스워드만 했으면 됐는데 요즘은 영문하고 숫자 뭐 곁들여서 하라 그러다가 갑자기 특수문자까지 곁들여서 하라 그러다가 옛날엔 6글자만 됐는데 이번에 10자리 이상 하라 그러다가 비밀번호 기억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뭐 그 노이로지 걸릴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이런 보안 시스템이 좀 더 활성화되면 이제 우리 인체에서 이제 홍채 인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 없이 바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보편화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요. 진짜로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고 완전히 보편화가 된 거야. 그럼 제가 이 강의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찍어야 됩니다.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죠? 과학이 빨리빨리 발전하게 되겠죠. 자, 전자상거래 분류는 요거 약자 한번 보세요. EC, Electronic Commerce, EDI, 전자적 데이터 문서 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가 되겠죠. 이 CALS 요거 별표, 요거 시험에 요 특이한 용어이기 때문에 시험에 종종 나와요. CALS, 광속거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에도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빛의 속도로 빠를 정도로 오늘 밤 11시에 주문을 딱 했는데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앞에 딱 와 있는 거야. 요즘 모 사이트에서 그렇게 합니다. 뭐 로켓 배송인가 뭐 그렇게 하면서 광속거래. 또 MC 이동기기 간의 전자상거래. 그 약자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주체에 따른 분류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B2C, B2B, C2C 세 가지. 비즈니스 투 컨슈머, 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컨슈머 투 컨슈머 해서 기업과 개인,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다. 뭐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정보 보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정보 보안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정보 보안의 요소로서는 기밀성, 무결성, 인증성, 부인 방지. 기밀성 있어야 되고 그 결점이 없어야 되는 무결성 그리고 인증성 있어야 되겠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부인 방지에 대한 개념이 좀 생소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수신자가 각 상대방에 대해 정보 내용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한다. 자, 말뜻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내용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부인하는 거. 그것을 막아줌으로써 정보 보안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새긴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요소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암호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용어로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Firewall, 방화벽. 그죠? 방화벽. 내부 정보 시스템과 내부와 외부 정보 시스템 간의 연결 지점. 그죠? 내부와 그리고 바깥쪽 외부와 연결된 시점, 인터넷 시점에서 이 부분에서 파이어월을 만들어 놓고 서로 이제 침입을 방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겠죠. 자, SSL은 TCP/IP를 이용한 정보 교환에 있어서 보안과 관련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TCP/IP는 그냥 인터넷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의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을 우리가 SSL이라고 한다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AT, SET는
뭐 여러분 신용카드 중에서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죠. 그런 카드사에서 주도해서 정보업계 협력을 통해서 정보 교환을 표준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SET라고 합니다. 뭐 자주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는 사실 이런 비자, 마스터카드를 이용을 하면서 내 신용카드를 지켜주는 그런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렇게 SET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 신용카드가 그나마 안전하게 결제되고 진행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되실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두 가지 별표 두 개 DS와 RSA 요거는 대칭령이냐 비대칭령이냐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대칭령 알고리즘, 대칭령 그 암호화 시스템의 그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 DES다. 비대칭령에 속하는 게 뭐냐? 뭐 RSA다. 이렇게 자주 출제되니까 DES는 대칭령. 이거 외우기 쉽죠? DES 대칭령. 그죠? 자, RSA는 비대칭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M과 PGP는 통신 서비스 계층의 전자우편, 이메일의 보안 표준을 만들어준 게 PM과 PGP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때문에 사실 좀 어렵게 느껴져요. 지금 당장 외울 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가 SSL 들어본 적 있어, SET 들어본 적 있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된다 했어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자주 등장하면 그때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전자결제 시스템은 전자결제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전자적으로 통하여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카드가 있으면 요즘은 스마트폰에다가 결제 딱 누르고요. 그죠? 그러면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뒷면에 갖다 대셔야 합니다. 뒤에 딱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되죠. 뭐 이런 시스템도 있고. 사실 저도 이거 써봤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뒤에 갖다 잘 안 돼. 그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잘 될 수 있겠죠.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웨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죠. 그룹웨어는 이제 말 그대로 그룹인데, 요 정의를 잘 보세요. 이 그룹웨어의 정의를 제가 코샤피엔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그룹웨어의 정의를 만들었어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지원 협동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합해서 우리는 코샤피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결국 넓은 의미의 그룹웨어 시스템을 정의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을 컴퓨터 작업을 공동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그룹웨어는 기업이나 가정 모든 부분에서 컴퓨터를 공동 작업을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특징을 볼까요? 자, 특징은 공동 작업이나 공동 목표에 참여하는 다양한 작업 그룹을 지원하고요. 컴퓨터 환경을 최대로 활용해서 개인 및 조직의 이익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죠. 그러니까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룹 단위로 움직이니까 사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그룹웨어 기능 분류를 하면 정보 공유 기능, 또 의사 결정 기능, 업무 흐름 기능. 이런 것들은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고 그룹웨어의 기능 분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웨어의 시스템의 구성은 서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이 세 가지. 뭡니까? 서버, 각종 연결된 모양, 클라이언트 1, 2, 3, 4, 클라이언트 4. 그죠? 자, 중간에 전부 다 뭐가 있겠어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네트워크. 그죠? 통신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룹웨어의 시스템의 구성요소, 서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뭐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인트라넷과 그룹웨어가 차이가 약간 있어요. 인트라넷. 그룹웨어 하니까 기업의 여러 그룹 단위로 뭔가를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우리 회사는 선생님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트라넷은 사내 네트워크망이거든요. 그럼 차이가 뭐냐? 인트라넷형 그룹웨어와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형 그룹웨어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서버는 이런 개념이 클라이언트 서버죠. 그죠? 인트라넷형 그룹웨어와 클라이언트 서버형 그룹웨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서버형은 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우리 회사가 큰 회사야. 10층 건물이야.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 내에서 모든 통신 회선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한 거야. 그죠? 반면에 클라이언트 서버형은 그렇게 만들었다. 랜을 통해서 만들었다. 근데 인트라넷형은 뭘 만들었다? 인트라넷형은 이 회사 내에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바깥쪽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회사 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해 사용하는 거야.
이거 개념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사무실, 적게 말해 우리 사무실이야. 여기에 부장님이 앉아있고 과장님이 앉아있고 대리님이 앉아있어요. 우리 사무실 직원은 이렇게 3명이야. 3명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대리가 어떤 서류를 만들어서 과장한테 결제를 올려요. 그럼 결제 문서를 보내겠죠. 그럼 과장은 부장한테 결제 문서를 보내겠죠. 옛날처럼 이렇게 들고 가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장님한테 이렇게 네트워크 통신으로 보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낼 때 사내에서 이렇게 여기 이 컴퓨터랑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또 이 컴퓨터랑 이 컴퓨터랑 선이 연결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보내면 이 선을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쵸? 이게 뭐야? 사내 근거리 통신망 램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KT 인터넷을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요즘 다 무선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낼 때 그 부장님한테 바로 날아가긴 하지만 실제로 문서를 보내면 KT망으로 날아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내가 과장님한테 보낼 때도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KT 서버로 갔다가 이렇게 날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메일 보낼 때 내 컴퓨터에서 과장님 컴퓨터로 바로 다이렉트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음을 이메일을 쓰면요. 사장님 메일도 다음 메일이고 내 메일도 다음 메일이야. 내가 사장님한테 메일을 보내면 내 컴퓨터 사장님 컴퓨터로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다음 커뮤니케이션 본사로 갔다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본사가 어디? 제주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끔씩 메일 주고받다 보면 다음 메일로 내 메일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직 메일 못 받았어. 나는 못 받았어.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메일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바다 건너 물 건너 제주도까지 갔다 오느라고 메일이 좀 늦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괜찮은 유머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본사가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또 강의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다음 본사가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거야. 그러면 또 딴지 걸지 마세요.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까 다음 본사가 제주도에 있다던데 지금 다음 본사 제주도 말고 다른 데 있는데요. 이렇게 딴지는 걸지 마세요. 우리는 내용에 집중합시다. 자, 그래서 인트라넷과 그룹웨어를 비교하면서 클라이언트 서버형과 그리고 인트라넷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트워크의 차이다. 통신망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막을 내렸는데 사실 대단원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첫 번째 단원을 마친 거예요. 딱 강의 4개 만들었어요. 두 번째 강의가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4시간 분량의 강의를 통해서 한 과목을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걸로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문제풀이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은 고득점으로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무 경영관리 개론 두 번째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친구 대표입니다.